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한 부유한 양반 댁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좋은 송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집안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머니께 온전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 어르신 댁에 어린 여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련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종은 아름다운 외모에 총명함까지 갖추고 있었고 늙으신 노마님의 비위를 잘 맞춰 모든 시중을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물론 집안 사람 모두 이 어린 여종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종은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시로 돈과 여러 재물을 상으로 받았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자신의 방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여종이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명한 성품은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 부자들이 그녀를 며느리 삼고자 많은 돈을 싸들고 송 어르신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지언정 돈에 팔려 시집은 가지 않으리라. 송 어르신 역시 여종을 무척 아껴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주변의 요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련은 노마님의 심부름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웬 젊은 거지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보련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한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와서 피할 곳이 없어 잠시만 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련은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보련은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젊은 거지는 다 떨어진 옷에 얼굴에는 때가 묻어 지저분하고 누추해 보였지만 눈매는 선량했고 키는 훤칠하여 의외로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집안에는 노마님을 빼고 송 어르신 내외와 가족들 모두 집을 비운 터였습니다. 보련은 잠시 고민하다 젊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계속 밖에 계시다간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들어와 비를 피하세요. 그녀의 말에 거지는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히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허나 누추한 행색으로 폐를 끼칠까봐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지의 대답에서 거지답지 않은 점잖은 말투를 느낀 보련은 젊은 거지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잠깐 들어와서 비를 피했다가 가세요. 그녀의 거듭된 호의에 거지는 더 사양하지 못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련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괜한 소문이 날까 싶어 거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다 놓고 잠시 뒤 밥상을 차려 들고 와 그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차린 건 변변치 않지만 간단히 요기라도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까지 피하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젊은 거지가 고마워하며 말하자 보련은 문득 지난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3살의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서러운 세월이 생각나 초라한 거지의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거지는 보련이 차려준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상을 치우자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날이 어두워졌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거지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본 보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어쩌시려고요? 거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보련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은 위험할 거예요.
오늘은 이 방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닙니다. 밥까지 챙겨주셨는데 제가 더 있으면 너무 많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젊은 거지가 완곡하게 거절하며 나가려고 하자 보려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소매를 잡고 만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게다가 옷도 다 젖으셨잖아요. 분명 몸이 성치 못할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려는 거지를 방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물과 깨끗한 옷가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씻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전에 아랫사람에게 주려고 챙겨둔 옷인데 혹시라도 맞을지 몰라 가져와 봤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보련이 옷을 건네주고 방 밖으로 나가자 거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시간이 지나 보련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초라하고 지저분했던 거지가 아닌 훤칠하고 늠름한 젊은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의 모습에 놀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거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만에 입어보는 깨끗한 새 옷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옷이 제 몸에 꼭 맞네요. 눈썰미가 정말 좋으시군요.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비가 계속 오니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은 편히 쉬었다 가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석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겨우 연명하는 20살 남짓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힘들었던 지난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려는 물론이고 젊은 거지 석동 역시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처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지가 눈을 떠보니 보려는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잤군요. 아니에요. 피곤하실 만도 하시지요. 그건 그렇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거지 역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저와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거지는 망설임 없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대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시다면 앞으로 제 뜻에 따라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아침을 차려올 테니 식사부터 든든히 하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가자 거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다니.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련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보련과 거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무렵 송 어르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보련은 거지 총각을 데려가 노마님과 송 어르신께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더니 이제야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았구나. 노마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송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거지는 보련이 미리 당부한 대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단을 따라다니며 장사 일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먼.
장사 일을 배웠다면 식구들을 굶기지는 않겠구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거라. 보련이는 내게 딸과 같은 아이이니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노마님과 송 어르신은 석동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정화수를 떠다 놓고 평생 부부의 연을 맺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련은 노마님을 보살피는 틈틈이 석동에게 간단한 글 공부와 집안에서 처신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보련이 석동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생각이신가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 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물음에 석동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에 어르신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미천이 필요하겠지요. 당신이 장사 일을 해보시겠다면 제가 한번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보련은 자신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과 송 어르신께 부탁하여 융통한 돈을 합쳐 꽤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석동에게 건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다는 장사를 시작해 보세요. 다만 당신이 하는 일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으니 부디 함부로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소. 당신 말대로 이 돈을 조금이라도 엉뚱한 곳에는 쓰지 않겠소. 석동은 돈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간단히 짐을 챙겨보련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석동은 우선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석동이 시장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낯익은 무리의 거지들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석동이 예전에 거지 생활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은 말끔한 옷을 입은 석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거지들 곁을 지나치려던 석동은 무거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쪽에 낡은 옷들을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동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옷들을 한 아름 사들고는 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푼만 줍쇼. 돈은 드릴 수 없고 대신 날씨가 추우니 이 옷이라도 걸치시오. 석동이 거지 한 명에게 옷을 건네주자 거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옷을 달라며 아우성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석동은 몰려드는 거지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은 석동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잠시 후 옷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석동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남은 것이 없는데 어르신, 저희도 옷 한 벌만 선뜻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올 텐데 얄은 옷 한 벌뿐이라 몸이 얼어붙을 지경입니다요. 거지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자 석동은 어쩔 수 없이 거지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옷가게로 달려가 또 한 무더기의 옷들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석동은 그 옷들을 거지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이 기뻐하며 흩어지자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양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겠구나. 석동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한양 근교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해가 뜨자마자 나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석동이 나귀를 타고 반나절쯤 갔을 때 다른 고을의 번화한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도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그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한참을 망설이다 옷가게를 찾아가 또 한 무더기의 옷을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누어 준 석동은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돈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아내가 어렵게 마련해준 돈을 장사 시작도 못하고 모두 써버리겠구나. 오늘부터는 먹는 것,
자는 것부터라도 아껴야겠다. 그렇게 다짐한 석동은 그날부터 나귀와 함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먹는 것 역시 최대한 아껴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는 곳마다 보이는 거지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써 옷을 사서 나눠주자 석동의 수중에 있던 그 많던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석동은 이날도 나무 밑에서 나귀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석동은 집에 있을 보련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어렵사리 마련해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너밖에 없구나. 석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나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귀는 졸린 듯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석동의 귓가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석동은 처음에는 늦은 밤에 누가 숲속에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 같았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았습니다. 숲속에는 웬 늙은 노인과 할머니가 냇가에서 옷을 빨며 장난을 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마음을 놓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인기척에 놀란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인기척이 들려 잠시 와 본 것뿐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못 볼 꼴을 다 보여드렸구려. 두 사람은 인근 마을에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사람 없는 늦은 밤을 틈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한데 옷을 다 빨고 나면 무엇을 입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옷가지가 몇 벌 없어. 빨고 바로 입으려고 그러지. 몸에 젖었지만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른다요. 노인의 말에 석동은 마침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옷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옷들을 노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덕분에 옷을 얻었으니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십시다. 이 근방에는 마땅히 묵을 곳도 없을 것이오. 노인이 석동의 손을 잡아 끌자 석동은 못 이기는 척 노부부의 뒤를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부부는 석동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거친 밥과 나물 반찬을 가지고 나와 석동에게 저녁상을 대접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부디 욕이라도 하시구려. 정말 감사합니다. 석동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두 부부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녁상을 물릴 즈음 노인이 웬박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석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가 잘 때 베고 자는 박인데 오늘은 나그네께서 베고 주무시오. 좀 불편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설쳤던 석동에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잠이 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 석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까지. 석동은 일어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에 석동은 놀라 두 부부를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석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안에는 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서로 삿대질하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바로 저놈이다. 저놈이 밤새 그것을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뭐라? 머리에 베고 잤다고.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너, 이들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석동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석동은 어이가 없어 벙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늦은 밤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게 무슨 짓이요? 그리고 내가 뭘 베고 잤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석동의 당돌한 대답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을 웅성거리더니 아까 말을 걸어왔던 우두머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혹시 호리병같이 생긴 박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이들이 분명 그것을 내가 베고 잤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제서야 석동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노인이 건네준 박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어젯밤에 제가 베고 잔 박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베고 잤소. 그렇다면 너는 그 박을 당장 내놓거라. 석동은 늦은 밤에 갑자기 남의 집에 불쑥 들이닥쳐 물건을 내놓으라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것이오?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것 없다. 네가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뺏는 수밖에. 어서 방으로 들어가 그 박을 가져오거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소리치자 졸개들 서너 명이 석동을 거칠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석동은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잠자고 있는 노부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붙잡고 막아섰습니다. 석동과 졸개들이 서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모두 그만하거라. 그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석동과 졸개들은 몸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석동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저 물건을 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그 물건의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우두머리의 날카로운 말에 석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갑자기 들이닥쳐 남의 물건을 뺏으려는 이들의 횡포와 이자들이 연약한 노부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온 힘을 다해 막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끝까지 박을 내놓지 않겠다면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마. 하지만 너 역시 저 박의 진정한 가치는 아직 제대로 모를 테니 내 친절히 알려주지. 저 박은 금이나 은처럼 귀한 물건을 넣으면 그 몇십 배, 몇백 배로 불려주는 신비한 보물이다. 너는 이 박을 잘 사용하다가 꼭 3년이 되는 해에 아무도 모르게 동작 나루에 가서 강물에 던져 넣어야 한다. 반드시 명심해라. 3년이 지난 후에도 내가 욕심을 내어 저 박을 강물에 던져 넣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에게 크나큰 화가 닥칠 것이니 내 말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우두머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왔던 졸개들도 우르르 그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석동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무리들과 얼마나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는지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석동은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동이 문득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자신이 어젯밤에 잠들었던 방에 그대로 누워 박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석동은 자신이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박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노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석동은 떠나기 전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진 이 나귀와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박을 서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이 낡은 박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귀한 나귀와 바꾸려고 하는 것이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동은 대답했습니다. 그 박이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디 저와 바꿔주십시오. 나야 좋지만. 손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가져가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석동은 두 노부부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박을 소중히 옆구리에 챙겨 들고 한양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동은 낙이 없이 걸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와 달리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난 터라 그걸로 겨우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길에서 잠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겨우 송 어르신 댁에 도착한 석동은 왠지 모르게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변만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거금을 마련해 떳떳하게 집을 나섰는데 지금은 다시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구나. 무슨 나드로 집안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석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집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어두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석동은 피곤에 지쳐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밖으로 나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벌써 며칠인데 소식 한 번 없고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기별 한 번 주시지 않으시네.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보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석동이 걱정되어 매일 밤이 되면 집 앞에 나와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담벼락 옆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련, 여보, 당신? 아니, 누구세요? 나요. 석동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정이 좀 있었소. 그나저나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련은 등불을 켜고 석동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길래 몰골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소. 그나저나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려. 혹시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내오시오. 석동의 말에 보련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석동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보련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석동은 보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보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석동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보니 보련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웬 짐을 싸는 것이오. 보면 모르세요? 짐을 싸는 거예요. 어르신께 사실대로 말했다간 우리 모두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전에 우리 발로 이 집을 떠나자고요. 그만두시오. 나는 어르신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벌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어찌 도망을 친단 말이오. 석동의 단호한 말에 보련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석동 역시 참담한 마음으로 보련이 싸다 만 짐꾸러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짐꾸러미 속에서 돈 몇 립이 떨어져 나온 것을 본 석동은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낯선 무리들의 우두머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석동은 떨어진 돈을 주워들고 자신의 짐에서 꿈속에서 얻었던 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안에 돈을 넣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박이 꿈에서 본 것처럼 보물이 나오는 박이기를. 석동은 잠시 후 박을 들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박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안에는 금빛 찬란한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석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박 안에 있던 돈을 바닥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박 안에서는 엽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방 한가운데 순식간에 돈더미가 쌓였습니다. 석동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쏟아져 나오자 석동은 황급히 박을 거두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보련이 방문을 열고 아침상을 들여오다 방 한가운데 쌓여있는 돈더미를 보고는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제야 봤소? 모두 내가 마련한 것이지.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이나 준비해 주시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께 인사를 드려야겠소. 알겠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옷을 구해올 테니 우선 아침 식사부터 드세요. 보련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허둥지둥 방을 나갔습니다. 석동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보련은 깨끗하고 새 옷 한 벌을 구해왔습니다. 석동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송 어르신께 정식으로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송 어르신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험한 길은 잘 다녀왔는가?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석동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괴짝을 송 어르신께 내밀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괴짝 뚜껑을 열어보니 괴짝 안에는 금빛 엽전이 가득 담겨 있어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온 겐가?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석동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먼. 그런데 이 돈은 너무 많네. 나는 원금만 받을 테니 나머지는 자네가 가져다 쓰게. 송 어르신은 후한 인심을 보였지만 석동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모두 어르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얻은 것이니 이 모든 돈은 당연히 어르신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석동이 완강하게 사양하자 송 어르신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보련과 석동은 송 어르신께 받은 돈을 노마님께도 나누어 드리고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후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오자 온 집안이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송 어르신은 보련과 석동 부부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으로 신분을 올려주었습니다. 양민이 된 보련과 석동은 넉넉한 재산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석동은 아무도 모르게 박에서 돈을 꺼내어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꿈속에서 낯선 무리들의 우두머리와 약속했던 3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석동은 약속을 잊지 않고 3년째 되는 날 정성껏 제사를 지낸 후 아무도 모르게 박을 가지고 동작 나루로 향했습니다. 석동은 마지막으로 박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망설임 없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비로운 박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석동의 마음은 홀가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후로도 보련과 석동은 백년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는 벼슬길에 오르는 인물까지 나와 가무는 날이 갈수록 번창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한 부유한 양반댁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좋은 송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집안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머니께 온전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 어르신 댁에 어린 여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련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종은 아름다운 외모에 총명함까지 갖추고 있었고 늙으신 노마님의 비위를 잘 맞춰 모든 시중을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물론 집안 사람 모두 이 어린 여종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종은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시로 돈과 여러 재물을 상으로 받았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자신의 방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여종이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명한 성품은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 부자들이 그녀를 며느리 삼고자 많은 돈을 싸들고 송 어르신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지언정 돈에 팔려 시집은 가지 않으리라. 송 어르신 역시 여종을 무척 아껴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주변의 요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려는 노마님의 심부름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웬 젊은 거지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보련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한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와서 피할 곳이 없어 잠시만 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려는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보려는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젊은 거지는 다 떨어진 옷에 얼굴에는 때가 묻어 지저분하고 누추해 보였지만 눈매는 선량했고 키는 훤칠하여 의외로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집안에는 노마님을 빼고 송 어르신 내외와 가족들 모두 집을 비운 터였습니다. 보려는 잠시 고민하다 젊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계속 밖에 계시다간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들어와 비를 피하세요. 그녀의 말에 거지는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히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허나 누추한 행색으로 폐를 끼칠까봐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지의 대답에서 거지답지 않은 점잖은 말투를 느낀 보려는 젊은 거지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잠깐 들어와서 비를 피했다가 가세요. 그녀의 거듭된 호의에 거지는 더 사양하지 못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괜한 소문이 날까 싶어 거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다 놓고 잠시 뒤 밥상을 차려 들고 와 그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차린 건 변변치 않지만 간단히 욕이라도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까지 피하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젊은 거지가 고마워하며 말하자 보려는 문득 지난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3살의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서러운 세월이 생각나 초라한 거지의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거지는 보련이 차려준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상을 치우자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날이 어두워졌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거지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본 보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어쩌시려고요? 거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보련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밖은 위험할 거예요. 오늘은 이 방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닙니다. 밥까지 챙겨주셨는데 제가 더 있으면 너무 많은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젊은 거지가 완곡하게 거절하며 나가려고 하자 보련은 용기를 내어 그의 소매를 잡고 만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어딜 가시려고요? 게다가 옷도 다 젖으셨잖아요. 분명 몸이 성치 못할 거예요. 안 돼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준비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련은 거지를 방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물과 깨끗한 옷가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씻으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전에 아랫사람에게 주려고 챙겨둔 옷인데
혹시라도 맞을지 몰라 가져와 봤어요. 지금 입고 계신 옷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보련이 옷을 건네주고 방 밖으로 나가자 거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꾸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시간이 지나 보련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초라하고 지저분했던 거지가 아닌 훤칠하고 늠름한 젊은 선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거지의 모습에 놀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거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얼마 만에 입어보는 깨끗한 새 옷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옷이 제 몸에 꼭 맞네요. 눈썰미가 정말 좋으시군요.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비가 계속 오니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은 편히 쉬었다 가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거지의 이름은 석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구걸로 겨우 연명하는 20살 남짓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힘들었던 지난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련은 물론이고 젊은 거지 석동 역시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처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지가 눈을 떠보니 보련은 이미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잤군요. 아니에요. 피곤하실 만도 하시지요. 그건 그렇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거지 역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저와 평생을 함께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거지는 망설임 없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대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러시다면 앞으로 제 뜻에 따라주실 수도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아침을 차려올 테니 식사부터 든든히 하세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가자 거지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다니.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련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보련과 거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무렵 송 어르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보련은 거지 총각을 데려가 노마님과 송 어르신께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더니 이제야 마음에 드는 짝을 찾았구나. 노마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송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젊은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거지는 보련이 미리 당부한 대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단을 따라다니며 장사 일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먼. 장사 일을 배웠다면 식구들을 굶기지는 않겠구나.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거라. 보련이는 내게 딸과 같은 아이이니.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노마님과 송 어르신은 석동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정화수를 떠다 놓고 평생 부부의 연을 맺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련은 노마님을 보살피는 틈틈이 석동에게 간단한 글 공부와 집안에서 처신하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보련이 석동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생각이신가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데 혹시 생각해 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물음에 석동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에 어르신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것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미천이 필요하겠지요. 당신이 장사 일을 해보시겠다면 제가 한번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보려는 자신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과 송 어르신께 부탁하여 융통한 돈을 합쳐 꽤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석동에게 건네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다는 장사를 시작해 보세요. 다만 당신이 하는 일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으니 부디 함부로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소. 당신 말대로 이 돈을 조금이라도 엉뚱한 곳에는 쓰지 않겠소. 석동은 돈을 품속 깊이 간직하고 간단히 짐을 챙겨보련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석동은 우선 한양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석동이 시장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낯익은 무리의 거지들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석동이 예전에 거지 생활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들은 말끔한 옷을 입은 석동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거지들 곁을 지나치려던 석동은 무거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한쪽에 낡은 옷들을 파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동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겨 옷들을 한 아름 사들고는 거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한 푼만 줍쇼. 돈은 드릴 수 없고 대신 날씨가 추우니 이 옷이라도 걸치시오. 석동이 거지 한 명에게 옷을 건네주자 거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옷을 달라며 아우성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석동은 몰려드는 거지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은 석동을 알아보지 못하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잠시 후 옷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거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석동은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옷을 모두 나눠주고 남은 것이 없는데 어르신, 저희도 옷 한 벌만 선뜻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곧 겨울이 닥쳐올 텐데 얄은 옷 한 벌뿐이라 몸이 얼어붙을 지경입니다요. 거지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자 석동은 어쩔 수 없이 거지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다시 옷가게로 달려가 또 한 무더기의 옷들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석동은 그 옷들을 거지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이 기뻐하며 흩어지자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양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루가 다 가겠구나. 석동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한양 근교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해가 뜨자마자 나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석동이 나귀를 타고 반나절쯤 갔을 때 다른 고을의 번화한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도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그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한참을 망설이다 옷가게를 찾아가 또 한 무더기의 옷을 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지들에게 옷을 모두 나누어 준 석동은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돈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간 아내가 어렵게 마련해준 돈을 장사 시작도 못하고 모두 써버리겠구나. 오늘부터는 먹는 것, 자는 것부터라도 아껴야겠다. 그렇게 다짐한 석동은 그날부터 나귀와 함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먹는 것 역시 최대한 아껴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이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는 곳마다 보이는 거지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써 옷을 사서 나눠주자 석동의 수중에 있던 그 많던 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석동은 이날도 나무 밑에서 나귀와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석동은 집에 있을 보련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어렵사리 마련해준 돈을 거의 다 써버렸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 남은 것은 너밖에 없구나. 석동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나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귀는 졸린 듯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석동의 귓가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석동은 처음에는 늦은 밤에 누가 숲속에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들의 말소리 같았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숲속에 몸을 숨기고 살펴보았습니다. 숲속에는 웬 늙은 노인과 할머니가 냇가에서 옷을 빨며 장난을 치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마음을 놓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인기척에 놀란 노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인기척이 들려 잠시 와 본 것뿐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못 볼 꼴을 다 보여드렸구려. 두 사람은 인근 마을에 사는 노부부였습니다. 사람 없는 늦은 밤을 틈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한데 옷을 다 빨고 나면 무엇을 입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옷가지가 몇 벌 없어. 빨고 바로 입으려고 그러지. 몸에 젖었지만 입고 있으면 금방 마른다요. 노인의 말에 석동은 마침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옷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옷들을 노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덕분에 옷을 얻었으니 우리 집으로 함께 가십시다. 이 근방에는 마땅히 묵을 곳도 없을 것이오. 노인이 석동의 손을 잡아 끌자 석동은 못 이기는 척 노부부의 뒤를 따라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부부는 석동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방으로 안내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거친 밥과 나물 반찬을 가지고 나와 석동에게 저녁상을 대접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부디 욕이라도 하시구려. 정말 감사합니다. 석동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두 부부는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녁상을 물릴 즈음 노인이 웬박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석동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내가 잘 때 베고 자는 박인데 오늘은 나그네께서 베고 주무시오. 좀 불편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설쳤던 석동에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잠이 든 지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들려 석동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까지. 석동은 일어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에 석동은 놀라 두 부부를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석동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안에는 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서로 삿대질하며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바로 저놈이다. 저놈이 밤새 그것을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뭐라? 머리에 베고 잤다고.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너, 이들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석동에게 험악한 표정으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석동은 어이가 없어 벙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늦은 밤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이게 무슨 짓이요? 그리고 내가 뭘 베고 잤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석동의 당돌한 대답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참을 웅성거리더니 아까 말을 걸어왔던 우두머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가 혹시 호리병같이 생긴 박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이들이 분명 그것을 내가 베고 잤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제서야 석동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노인이 건네준 박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어젯밤에 제가 베고 잔 박을 말하는 것이오? 그렇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베고 잤소.
그렇다면 너는 그 박을 당장 내놓거라. 석동은 늦은 밤에 갑자기 남의 집에 불쑥 들이닥쳐 물건을 내놓으라는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것이오?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 것 없다. 네가 순순히 주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뺏는 수밖에. 어서 방으로 들어가 그 박을 가져오거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소리치자 졸개들 서너 명이 석동을 거칠게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석동은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면 잠자고 있는 노부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붙잡고 막아섰습니다. 석동과 졸개들이 서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모두 그만하거라. 그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석동과 졸개들은 몸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우두머리는 석동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저 물건을 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그 물건의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우두머리의 날카로운 말에 석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갑자기 들이닥쳐 남의 물건을 뺏으려는 이들의 횡포와 이자들이 연약한 노부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라온 힘을 다해 막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끝까지 박을 내놓지 않겠다면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마. 하지만 너 역시 저 박의 진정한 가치는 아직 제대로 모를 테니 내 친절히 알려주지. 저 박은 금이나 은처럼 귀한 물건을 넣으면 그 몇십 배, 몇백 배로 불려주는 신비한 보물이다. 너는 이 박을 잘 사용하다가 꼭 3년이 되는 해에 아무도 모르게 동작 나루에 가서 강물에 던져 넣어야 한다. 반드시 명심해라. 3년이 지난 후에도 네가 욕심을 내어 저 박을 강물에 던져 넣지 않는다면 그때는 너에게 크나큰 화가 닥칠 것이니 내 말을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우두머리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왔던 졸개들도 우르르 그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석동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낯선 무리들과 얼마나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는지 온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석동은 그 자리에 벌러덩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석동이 문득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자신이 어젯밤에 잠들었던 방에 그대로 누워 박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꿈이 이리도 생생하단 말인가? 석동은 자신이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박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노부부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석동은 떠나기 전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다면 제가 가진 이 나귀와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박을 서로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이 낡은 박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귀한 나귀와 바꾸려고 하는 것이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석동은 대답했습니다. 그 박이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괜찮으시다면 부디 저와 바꿔주십시오. 나야 좋지만. 손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가져가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석동은 두 노부부에게 거듭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박을 소중히 옆구리에 챙겨들고 한양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동은 나귀 없이 걸어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와 달리 돌아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난 터라 그걸로 겨우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길에서 잠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며 겨우 송 어르신 댁에 도착한 석동은 왠지 모르게 선뜻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주변만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떠날 때만 해도 거금을 마련해 떳떳하게 집을 나섰는데
지금은 다시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구나. 무슨 나드로 집안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석동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늦게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집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 어두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석동은 피곤에 지쳐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밖으로 나와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벌써 며칠인데 소식 한 번 없고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기별 한 번 주시지 않으시네.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보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떠난 석동이 걱정되어 매일 밤이 되면 집 앞에 나와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담벼락 옆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련, 여보, 당신? 아니, 누구세요? 나요. 석동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정이 좀 있었소. 그나저나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다른 사람 눈에 띄기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련은 등불을 켜고 석동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길래 몰골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소. 그나저나 며칠을 굶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구려. 혹시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내오시오. 석동의 말에 보련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석동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보련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석동은 보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보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두 사람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무렵 석동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보니 보련이 짐을 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웬 짐을 싸는 것이오. 보면 모르세요? 짐을 싸는 거예요. 어르신께 사실대로 말했다간 우리 모두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 전에 우리 발로 이 집을 떠나자고요. 그만두시오. 나는 어르신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벌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어찌 도망을 친단 말이오. 석동의 단호한 말에 보련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석동 역시 참담한 마음으로 보련이 싸다 만 짐꾸러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짐꾸러미 속에서 돈 몇 립이 떨어져 나온 것을 본 석동은 문득 지난밤 꿈속에서 낯선 무리들의 우두머리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석동은 떨어진 돈을 주워들고 자신의 짐에서 꿈속에서 얻었던 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 안에 돈을 넣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이 박이 꿈에서 본 것처럼 보물이 나오는 박이기를. 석동은 잠시 후 박을 들고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손으로 박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안에는 금빛 찬란한 엽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석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박 안에 있던 돈을 바닥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박 안에서는 엽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 방 한가운데 순식간에 돈더미가 쌓였습니다. 석동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쏟아져 나오자 석동은 황급히 박을 거두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 보련이 방문을 열고 아침상을 들여오다 방 한가운데 쌓여있는 돈더미를 보고는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많은 돈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제야 봤소? 모두 내가 마련한 것이지. 소란 피우지 말고 어서 깨끗한 옷 한 벌이나 준비해 주시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어르신께 인사를 드려야겠소. 알겠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옷을 구해올 테니
우선 아침 식사부터 드세요. 보련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허둥지둥 방을 나갔습니다. 석동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보련은 깨끗하고 새 옷 한 벌을 구해왔습니다. 석동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늠름한 모습으로 송 어르신께 정식으로 안부 인사를 드렸습니다. 송 어르신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그래. 험한 길은 잘 다녀왔는가? 네. 덕분에 일이 잘 풀려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석동은 공손하게 대답하며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괴짝을 송 어르신께 내밀었습니다. 송 어르신이 괴짝 뚜껑을 열어보니 괴짝 안에는 금빛 엽전이 가득 담겨 있어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많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어온 겐가?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석동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먼. 그런데 이 돈은 너무 많네. 나는 원금만 받을 테니 나머지는 자네가 가져다 쓰게. 송 어르신은 후한 인심을 보였지만 석동은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모두 어르신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얻은 것이니 이 모든 돈은 당연히 어르신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석동이 완강하게 사양하자 송 어르신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보련과 석동은 송 어르신께 받은 돈을 노마님께도 나누어 드리고 집안의 하인들에게도 후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돈이 들어오자 온 집안이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송 어르신은 보련과 석동 부부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민으로 신분을 올려주었습니다. 양민이 된 보련과 석동은 넉넉한 재산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특히 석동은 아무도 모르게 박에서 돈을 꺼내어 헐벗고 굶주린 거지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꿈속에서 낯선 무리들의 우두머리와 약속했던 3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석동은 약속을 잊지 않고 3년째 되는 날 정성껏 제사를 지낸 후 아무도 모르게 박을 가지고 동장 나루로 향했습니다. 석동은 마지막으로 박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망설임 없이 강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신비로운 박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지만 석동의 마음은 홀가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후로도 보련과 석동은 백년해로 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는 벼슬길에 오르는 인물까지 나와 가무는 날이 갈수록 번창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한 부유한 양반 댁에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좋은 송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어릴 적부터 효심이 지극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집안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머니께 온전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 어르신 댁에 어린 여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련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종은 아름다운 외모에 총명함까지 갖추고 있었고 늙으신 노마님의 비위를 잘 맞춰 모든 시중을 훌륭하게 들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물론 집안 사람 모두 이 어린 여종을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종은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수시로 돈과 여러 재물을 상으로 받았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자신의 방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여종이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현명한 성품은 소문이 자자하여 인근 부자들이 그녀를 며느리 삼고자 많은 돈을 싸들고 송 어르신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지언정 돈에 팔려 시집은 가지 않으리라. 송 어르신 역시 여종을 무척 아껴 그녀의 뜻을 존중하여 주변의 요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련은 노마님의 심부름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니 대문 앞에 웬 젊은 거지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보련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한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와서 피할 곳이 없어 잠시만 있다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보려는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거지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아른거렸습니다. 보려는 다시 대문 앞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까 그 거지는 여전히 몸을 움츠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젊은 거지는 다 떨어진 옷에 얼굴에는 때가 묻어 지저분하고 누추해 보였지만 눈매는 선량했고 키는 훤칠하여 의외로 듬직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집안에는 노마님을 빼고 송 어르신 내외와 가족들 모두 집을 비운 터였습니다. 보려는 잠시 고민하다 젊은 거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계속 밖에 계시다간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들어와 비를 피하세요. 그녀의 말에 거지는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히고 말했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허나 누추한 행색으로 폐를 끼칠까봐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지의 대답에서 거지답지 않은 점잖은 말투를 느낀 보려는 젊은 거지에게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잠깐 들어와서 비를 피했다가 가세요. 그녀의 거듭된 호의에 거지는 더 사양하지 못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괜한 소문이 날까 싶어 거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다 놓고 잠시 뒤 밥상을 차려 들고 와 그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했습니다. 차린 건 변변치 않지만 간단히 욕이라도 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비까지 피하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젊은 거지가 고마워하며 말하자 보려는 문득 지난날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3살의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서러운 세월이 생각나 초라한 거지의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거지는 보련히 차려준 밥상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상을 치우자 어느덧 저녁때가 되어 날이 어두워졌지만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거지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치는 것을 본 보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데 어쩌시려고요?